오늘 귀주관 시간 내어 본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인 비에트남 발표를 맡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 커머셜 프리세일즈의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드려보자면 처음 IT의 시작은 DBMS, 웹 엔지니어로 시작했습니다. 필드 엔지니어로서는 백엔드 및 테크니컬 어카운트를 지냈습니다. 그 후 예전 직장 일본 현지 법인에서는 파트너십 코디네이션을 하거나 플랫폼 및 비즈니스 통합, 비즈니스 매니저를 경험했습니다. 프리세일즈로서 맡은 처음 서비스는 CDN이었으며 지금은 메가존 클라우드로 둥지를 옮겨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프리세일즈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T에 대한 전 방위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 고객을 비롯하여 베트남, 일본, 홍콩 등 글로벌 고객에 대한 AWS 테크니컬 컨설팅 및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이버 시큐리티이므로 그 정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사이버라는 단어에 대해 옥스퍼드 차증을 찾아봤습니다. 컴퓨터나 정보기술, 그리고 가상현실의 특성이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붙이는 접두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버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을까?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좀 더 이른 시기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컴퓨터가 보다 저렴하게 보급되고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한 1990년 정도부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사이버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융합하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영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키아누 리브스의 팬인데요. 이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이 사이버를 잘 표현해주는 영화가 무려 1995년에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던 시기였고 사양은 인텔 펜티엄 486 CPU에 4MB 메모리, 200MB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친구들이 와 할 정도로 고사양의 컴퓨터였죠. 1.44MB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데이터를 옮기던 시기여서 200MB 하드디스크는 광활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언제 다 쓰냐고들 그랬었죠. 소개해드리는 이 영화는 그 시절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사이버 영화의 대작 조니 누모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조니의 뇌를 하드디스크처럼 저장장치화하여 무려 320GB라는 그때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던 용량을 이동용 뇌에 저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봤는데요. 지금에서야 슬슬 구현되기 시작한 가상현실이 이미 이 시절 상상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 한번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기술 발전을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풋한 우리 키아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화에 열광했으나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영화였어? 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 오늘의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모바일 시큐리티, 사이트 시큐리티, 컴퓨터 시큐리티, 온라인 프라이버시 등 사이버 시큐리티는 IT상에서 여러 종류의 공격과 도용, 위협을 지칭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단위로 보자면 개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개인정보 등이 되겠고 큰 단위로는 IT를 이용하는 비즈니스나 이를 구현한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안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사이버를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정의를 옥스퍼드 사전에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electronic data인 듯 합니다. 문장을 풀어보면 컴퓨터 플러스 인터넷인 사이버상에서 electronic data를 보호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꿔 말하면 IT에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 또는 이를 포괄하는 기술, 반법론 등을 통틀어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시점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를 지나 사람들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정보 및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경각심이 꿈트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SNS를 통한 개인 PR 시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트렌드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켠에서는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동시에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베트남에서의 사이버 시큐리티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이버 시큐리티 본래의 넓고 넓은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베트남에서의 IT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개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내용 및 영향 구문을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 영향 항목입니다. 볼드체로 있는 부분은 결국 베트남 정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법으로 국내 데이터는 베트남 국내에 존재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까다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 데이터들이 베트남에만 존재해야 하는지, 베트남에도 저장하고 다른 장소에 중복 저장해도 되는지. 법문을 따라가 보면 베트남에만 이라는 조건 지정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 데이터가 존재한다 라고 증빙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분들은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그럼 저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저희는 AWS 파트너이므로 AWS 사용하는 전제로 한 가지 안을 드립니다. 베트남과 가장 가까운 AWS 리전으로는 홍콩과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측정해 보면 홍콩보다 싱가포르 리전이 속도가 좀 더 좋으니 고객님의 미래 예상을 해보면 아마 싱가포르 리전의 기본적인 워크로드들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하므로 베트남 로컬 IDC와 계약하시어 베트남 IDC 내부에 백업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AWS의 RDS 데이터베이스와 베트남 IDC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베트남 내에 AWS 리전만 있으면 해결될 내용이지만 우회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우회 방법이 AWS 상에서 실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AWS와 연동된 베트남 로컬 IDC에서 DB 백업의 첫 번째 방법으로 네이티브 백업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 엔진이 MySQL일 경우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 매니지드 서비스인 RDS4 MySQL이나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인 오로라 for MySQL을 사용하게 되실 터인데요. 특히 오로라의 백업인 스냅샷을 사용하여 IDC의 물리 서버에 설치된 MySQL에 바로 복원하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ySQL 네이티브 백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백업 작업을 수행할 별도의 EC2 인스턴스, 그리고 백업된 덤프 파일을 보관할 용량만큼의 S3의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추가된 AWS EC2 인스턴스 상에서 백업 작업이 수행되며 백업 파일이 생성되면 IDC에 위치한 서버에서 이를 내려받아 덤프 파일을 이용하여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복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구성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백업을 위한 EC2 인스턴스, IDC와 연동할 VPN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검증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덤프 파일의 보관지역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추가된 EC2 인스턴스에서의 MySQL 덤프 파일 생성하는 잡 구성, 스크립트가 되겠죠. 그리고 생성된 덤프 파일을 추출하는 배치 잡 구성, AWS로부터 땡겨와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보관된 덤프 파일에 대한 정해진 주기 내 복원 검증 등이 있겠습니다.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네, 그렇습니다.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네이티브 백업보다 좀 더 간소화된 방법입니다. 사용 중인 아마존 오로라 for MySQL과 완벽하게 동일한 환경, 버전 넘버나 DB 파라미터 등 이런 동일한 환경으로 IDC 서버 내 MySQL을 구성하여 AWS의 오로라 for MySQL과 IDC의 MySQL 간의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소개해드린 스냅샷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DBMS가 가지고 있는 액티브 스탠바이 싱크 방식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프라이머리 DB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세컨더리를 페일오버로 사용하기 위한 방식이긴 하나 우리의 사이버 시큐리티인 베트남에서는 백업 용도로 활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사항으로는 오로라 for MySQL과 IDC 서버상의 MySQL 간의 액티브 스탠바이 설정, 초기 이니셜 덤프 내역 전송 및 복원 작업 수행,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동기의 문제 검지 확인 필요 등 네이티브 백업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이 관여하여 모니터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AWS DMS는 원래는 IDC 등 온프레미스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 서포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온프레미스 상에 구현된 데이터베이스를 AWS 클라우드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장표에서 보시듯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온프레미스에서 시작하여 AWS 클라우드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WS 클라우드에서 IDC로 방향을 바꿔 생각해야 하니 반대로 되어 있군요. 걱정 마십시오. 이 AWS DMS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이니셜 백업 및 CDC, 즉 변경사항을 적용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용은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존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AWS 클라우드로 옮기기 위함이나 AWS DMS의 설정을 들여다보면 원래 사용법과는 정반대로 소스와 타겟을 바꾸어 즉 AWS에 구축된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소스로 지정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증빙용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타겟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 DMS의 활용법 안내 페이지에서도 이 부분이 살짝 소개가 되고 있네요.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AWS 서밋 2018에서 발표된 장표 일부분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도 소스와 타겟을 바꿔 설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DBMS는 마이그레이션 용도가 주이므로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소스화해야 하나 아마존 EC2 인스턴스상에 올려진 데이터베이스나 매니지드 서비스인 RDC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겟 데이터베이스는 AWS상의 EC2 인스턴스상에 올려진 데이터베이스나 RDS가 되겠으나 온프레미스상의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화살표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로 시작하여 DMS를 거쳐 AWS RDS가 되겠으나 이 장표에서는 화살표가 정반대입니다. AWS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DMS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백업이나 액티브 스탠바이와 비교하여 관리자의 상시 모니터링과 시스템 간의 접점을 생략하여 결과적으로는 관리 코스트 및 페일 포인트들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목적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닌 이미 구현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AWS DMS를 베트남 사이버 시큐리티에 쉽게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선 다이어그램은 아키텍처 레벨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 장표에서는 실제 구성 컴포넌트들까지 모두 포함한 장표 되겠습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으며 데이터의 인트랜짓, 즉 전송에 있어서 보안 요소를 포함한 VPN 연동을 추가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IDC 콜로케이션과 서버 계약을 하실 때 VPN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베트남의 사이버 시큐리티 법은 향후 베트남 정부의 세부 시행안으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현재까지 벌금 유형, 벌금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직까지 알려진 행정명령이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구성 방식이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 워크어라운드의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최대한 보안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 베트남 현지에서 IT를 활용한 비즈니스 확장 시 사이버 시큐리티 인 베트남 외에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커머셜 프리세일즈의 이용진이었습니다.